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이 서울시의 충돌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을 앞두고 전면전으로 좀 번졌습니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서 주택을 짓겠다라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연일 좀 강경하게 맞서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차가 이 서울 주택 공급 계획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또 발빠르게 챙겨가 보시고요. 그에 맞는 전략들까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왠지 이 하루 쉬고 연휴가 있었던 주라 그런지 굉장히 또 하루라도 빨리 뵙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연휴가 하루 껴있어서 그런지 진짜 이 하루하루가 뭔가 좀 빨리 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순간 출근하기 전에 방송국을 가야 하는 날인가 이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하마터면 방송 안 올 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 잊지 않고 와야 되겠죠. 요즘에 계속해서 날이 덥다 보니까 냉방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목감기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고 그리고 또 날이 점점 풀리게 됩니다.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프닝에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 지금 심각한 사안이죠.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용산공원이라도 주택부지로 바꿔가지고 공급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까지도 천명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서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의미인 건데 지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늦었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도 이 해결 방안이 썩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집 없으신 분들 그리고 집을 갖고 있지만 좀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만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강의 때 설명 한번 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양질의 부동산 통찰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듣다가 가슴 철렁할 뻔했습니다. 안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팀장님. 제가 찾아갈 겁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세미나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죠. 제가 방송 당연히 나와야죠. 방송도 나와야 되고 세미나도 항상 참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에 있는 동산형 세미나 항상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시는데 이번 주에도 알차게 준비해놨습니다. 특히 재개발지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놓았는데요. 6억대 자양동 재개발 투자처, 한강변 자양동 재개발 투자처와 그리고 2억대 광진구 자양동이 아닌 대체재들 찾아놨습니다. 2억대로 주택수 배제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처 준비해놨으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내일 시간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세미나 진행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규제에 발맞춰서 그에 맞는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고 또는 궁금하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약 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부터 한번 또 해봐야겠죠.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또 꺼내 들고는 있는데
있는데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공급을 어찌됐든 집값 상승의 이 원인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그 공급 부족의 양을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 한번 알아볼까요? 강주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는 그 방송에서 이 앵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공급이 문제인 겁니다. 공급. 근데 그래서 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방향성이 지금은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과연 풀어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래서 과연 이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풀면 해결이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거 단박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도 앞으로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태껏 뭐하고 지금 공급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전에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이야기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뉴얼해가지고 다시 나온 게 8.13 대책입니다. 공급 대책인데 지금 9월 말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73,000호를 어디에다가 공급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9월 말에 빠르면 신규 택지를 어디에 공급할지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을 드렸던 이 4개의 그린벨트, 4개의 그린벨트 외에 또 다른 곳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음 달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될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공급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진짜 빵 만들듯이 그냥 이렇게 오븐에 넣어가지고 짠 하고 나오는 게 주택이냐?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 때 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강남 집값이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 유사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유사하지 않거든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하여도 집값이 안 잡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린벨트 풀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불쏘시개가 점점 번져가지고 외곽까지 번져 있는 상황이라 그걸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그린벨트 풀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공공분양을 하겠다라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때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럼 집값이 잡혔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해도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공급 정책 때문에 여기까지도 수혜를 입었었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정책이 한번 확 바뀌면서 그리고 또 풀어주면서 투기가 조장이 됐단 말이죠.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을 올렸었는데 결국엔 이 규제 강화가 부메랑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걸 또 계속해서 집값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을 그러면 많이 하자. 이 많이 하자의 핵심은 그냥 진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공급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공급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출범 초 당시만 해도 집값이 조금 올랐다가 마지막 임기가 끝나가던 시기에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울상이었어요. 내 집값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무조건적인 공급이 지난 정부 때 있었으니까 이 공급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어졌던 그 이후의 시기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갈 여지는 없고 집이 남아도니까 집 사세요. 빚 내서라도 집 사라.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도 공급을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킨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갔죠. 문재인 정권 넘어간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규제 강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급까지 축소시켜버렸죠. 근데 공급 축소하고 난 이후에 아차 싶어서 임기 이후에, 그러니까 임기 한 후기쯤에는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노력은 시도는 하였으나 이미 늦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급량이 뒤에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축소가 되었었다라는 거죠. 지금 공급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이유는 이전의 정권, 그 이전의 정권, 그 이전의 정권까지도 넘어가야지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묵혀 있었던 이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큰 오산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때와 지금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집값 올라가는 건 당연시한데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는 감도 안 온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명확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만약에 그 정권 초기부터 규제 완화와 공급 완화 정책을 썼었다면 이렇게까지도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규제는 강화하면서 주택 공급은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 완화 정책이 바로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나서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지금 모자라다는 거죠. 원래 일관성 있게 정책이 유지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쁘게 흘러간 시장에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리는 건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이게 불쏘시개 역할이 돼가지고 집값이 또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집값 올라가니까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미온적인 이런 태도가 과연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해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8월 13일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공급 대책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공공에 치중돼 있고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대책이 유명무실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지만 이게 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정권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봤자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화면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그리고 기타 택지에 있는 주택 공급량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남아있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물량들을 2027년도에 살펴보자면 구역별로 막 500호, 600호, 1000호 이런 식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서 태산이 돼야 되는데 티끌 모아서 티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공급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적다. 몇백 호, 많게 뭐 적게는 몇십 호밖에 안 되는 그런 현장들도 있거든요. 그런 현장들로 약간 눈속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대책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오를 곳이 어디냐 살펴보자면 지난주에도 한번 거론되었던 그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가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싼데 매매가도 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80%에서 90% 정도 수준이에요. 많게는 90%까지 육박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2억 수준이라고 하면 전세가가 대략 한 1억 8천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갭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갭 투자 성격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면은 무주택자가 비규제 지역 사면 2년 뒤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갖고만 있어도.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의정부도 의정부 나름입니다. 막 의정부 아무데나 사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질 곳, 그리고 또 재건축의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이런 지역들로 가야만이 돈이 된다라는 것이고 고양시라든지 부천, 뭐 시흥, 안산, 뭐 군포 뭐 이런 지역들까지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오름폭이 이게 단박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금야금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파는 사람이 걷어들여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팔아야지. 사는 사람은 하나둘씩 점점 물건이 사라지네. 걷어들인 걸 모르고 많이 팔리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오인해서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서남권역에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양질의 지역들까지도 가격이 괜찮고 저렴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21년도 전고점을 찍었지만 아직 돌파하지 못한 구간들, 바닥에서 절절매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의 상승의 여지가 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보유하셔도 나쁘진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걸 천년만년 기다려가지고 막 계속 갖고 있어라, 이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계속해서 사셔도 무방하지만, 내가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팔고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의 사정이라 그러면은 팔 수 있을 때 처분하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그라니 하나 놓여져 있는 게 경기 광주입니다. 경기 광주. 왜 경기 광주를 넣어놨냐면 여기에 경강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경강선을 타고 넘어와 가지고 지하철을 또 타고 넘어오면 강남까지 올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어느 정도 걸리냐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30분대로 강남을 돌파할 수 있는 권역이다라고 하면 이쪽도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상승기 때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 상승기에서 하락을 해서 다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주변의 지역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택지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경강선 주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광주 이런 지역들도 좀 보시면은 눈여겨보시면 좋다. 단 경강선이 근처에 있는 지역을 사야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사면은 물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원당과 화정 일대는 지금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3호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특히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런 이슈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막 가파르게 올라갈 수 없어요. 왜? 일산은 땅덩어리가 넓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아파트들이 탄생하는 곳들이 많고, 그리고 GTX가 연결이 되는 그 구간들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도심 일대에서 3호선을 타고 도심지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아니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차익에 좀 유리한 곳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쪽 권역에서는 별내화하고 다산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른 것도 아닙니다. 조금 많이 올랐지만 이거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왜냐? 서울의 동북부 지역과 경기의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구리죠. 구리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4평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막 15억 가까이 붙은 지역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신축이 그 정도 가격 하는데 다산이라고 그거 못 따라가겠습니까? 계속해서 서울은 오르고 구리도 오를 거예요. 그럼 그 오르는 것만큼 신도시의 아파트들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다산이나 별내가 지금 10억 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아니면 10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면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지금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다. 단 이런 지역들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경기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안양, 마낭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동안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평촌과 남북에서 계속해서 그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곧 있으면 받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쏘시개가 계속해서 불이 지펴지게 되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릅니다. 그 오를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곳이 마난과 군포, 삼본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부천도 꽤나 많이 올랐는데 그 지역도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을 자꾸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막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 집값 떨어질 텐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이런 데로 다 몰려와요.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서울에 몰려 있거든요. 서울에서 대표적인 일자리가 강남이라든지 뭐 종로, 을지로 그리고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곧 있으면 용산에 국제업무지구가 탄생을 한다? 그럼 일자리를 전부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 서울에만 일자리가 몇백만 개가 되는데 이 몇백만 개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기존에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면 일자리 몇 개나 남겠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땅, 서울로 계속 모여들게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서울의 땅덩어리 중에서 집이 부족합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100%가 돼야만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보급률이 아마 올해 기준으로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주택보급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주택보급률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서울은 계속해서 몰릴 것이고 그러면 서울에서도 치고받고 할 거란 말이죠.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너도 나도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계속 올라가려는 의지 때문에 그런 힘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고 있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던 그 시기 지금은 잠깐 안정이 됐지만 이 달러와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집값이 올랐냐 떨어졌냐 판단했을 때 오른 지역들은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다 떨어져 있습니다. 달러를 들고 온 외국인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입장이라고 볼까요? 괜찮은 지역들 몇 개 빼고는 지금 아직도 가격이 전전긍긍이네. 여기 사야 되겠다. 하나 둘씩 선점하게 되면 또 가격이 오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색할 만큼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에서 자산가들이 하나 둘씩 가져가는 그 포지션 그리고 또 그런 자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에서 괜찮은 프라임 부동산 그리고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이런 거 하나씩 선점하면은 나중에 돈 되겠다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앞으로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 자본들한테 빼앗기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산가들한테 빼앗기게 된다면 물론 서민이 초고가 주택, 고가 주택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면 나머지들은 그 밑에를 가야 되게 되는데 그 밑에서도 전쟁이죠. 그 아래에서도 전쟁통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중산층, 서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서울에선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요 지역의 재개발 투자금을 살펴보니까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빌라촌을 아파트촌으로 바꾸는 행위지 않습니까? 행위. 투자금이 한남동 일대는 40억 들어갑니다. 성수동 30억대 들어갑니다. 노량진 뉴타운 지금 20억은 줘야 됩니다. 부가현 뉴타운도 10억대 이상 줘야 돼요. 10억대 초중반, 뭐 많게는 막 10억대 후반짜리 물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1+1 물건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이겠죠.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반토막 가격이었어요. 심지어는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노량진 뉴타운을 동일한 구역을 산다 그랬을 때 얼마가 들어갔느냐? 금매로 6억에서 7억이면 샀단 말이에요. 2년 전, 불과 3년 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여기 금매로 산 사람은 지금 얼마를 벌었냐면 3년 사이에 14억, 15억을 벌었다라는 얘기예요. 팔진 않았지만. 근로소득으로 1년에 5억씩 벌어갈 수 있습니까? 못 벌어가거든요. 재개발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서울 안에서도 알짜배기 땅들은 이런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곳을 봐야 된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대단지가 밀집이 될 곳,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있고 일자리의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높아지는 공사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곳. 핵심은요.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가 이제는 1,000만 원이 뉴노멀이 될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새로운 기준을 누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냐. 서울에는요. 뭐 급지를 나눕니다. 보통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사실 급지를 나누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가격이 싸고 여기는 높은 곳이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급지를 나누는데 이걸 1, 2, 3, 4, 5라고 나눈다면 4하고 5는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 이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 2, 3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속도가 붙는데 얘네들은 속도가 붙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극화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재개발 양극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재개발 양극화도 벌어질 것 같아요.
투자금이 적어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금이 그렇다고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내가 넣어놨던 것이 사업비 때문에 조금 진척이 좀 더딥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원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주목해야 될 곳들이 상급지, 중상급지, 사업성이 높은 곳, 그리고 분양 가능성이 높은 곳, 그리고 59 타입이라고 하는 25평과 84 타입이라고 하는 34평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분양가가 20억이 넘어가느냐. 그리고 매매가가 30억에서 40억은 못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역들은 투자를 잠시 멈추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의 모 지역 그 분담금을 살펴봤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분담금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들 추정이에요, 추정.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재건축, 재개발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분담금을 얼마나 낼지, 그리고 앞으로의 분담금은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실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한 지역에서 분담금을, 추정 분담금을 내놨습니다. 추정 분담금이 얼마냐? 59 타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34평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냐면 25평 같은 경우에는 12억 7천만 원, 34평의 경우에는 16억 정도 수준인 건데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 가격,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의 가치평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분담금을 내는 건 25평은 7억, 34평은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중에 7억이 있나 10억이 있나 이런 거를 고민해 본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과연 분담금에 다 쏟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분담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나 망하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잘못하시는 분들은 나 돈이 없어가지고 분담금 못 내가지고 현금 청산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가지시는데 기본적으로 분담금이 없다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집 열쇠를 못 받는 것뿐이지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해결 방안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정 분담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겁박을 주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추정 분담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라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나중에 그 아파트를 다 짓죠. 짓고 나서 내가 들어갈 때 내는 겁니다.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내가 돈을 안 내고 뭐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키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 주는데 외상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특히나 덩어리가 큰 아파트인데. 이 분담금을 100%를 나중에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어 하실 필요도 없고 재개발 투자할 때 투자금만 일단 들어가면 나중에 이 분담금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분담금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 지역이 어디냐면 광진구예요. 광진구. 광진구에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는 최소 25억에서 30억엔 도달할 겁니다. 매매가 기준입니다. 분양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받았을 때 대략 한 20억대는 나올 것 같아요. 20억 초반 정도. 그러면 매매가가 30억까지 육박한다 그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투자했고 막 5억 투자했고 라고 했다 그러면 분담금을 이렇게 낸다 그랬을 때 남는 차익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면 안전마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셔라. 재개발 투자든 재건축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똘똘하게만 한다면 기회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과연 어디를 봐야 되는가? 6개의 자치구를 뽑아봤는데 일단 동쪽 권역에서는 광진구와 중랑구 일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서쪽 일대에서는 마표구와 은평구 그리고 서남권 지역에서는 영등포구와 동작구를 살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지역 안에서도 똘똘한 투자처가 있고 덜 똘똘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뭐 1억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는 뭐 2억대, 3억대, 뭐 어디는 10억대 이렇게까지도 가는데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신다 아니면 왜 이 가격인지 왜 이렇게 싼지 왜 이렇게 비싼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신다고 한다면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셔야 되겠죠. 상담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투자처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액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1억대 투자처가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는 서울 안에서 재개발 투자하려고 해도 이 가격에 못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억대 투자처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최소 2억대 투자는 들어가야지만은 괜찮은 곳들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상억 원대 중상급지, 중급지 이런 지역들도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가나 월세가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투자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앞자리가 바뀝니다. 얘는 2, 3억 원대, 얘는 한 5억 원대, 4억 원대에서 5억 원대, 얘는 한 6억에서 7억 원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불과 1, 2년 사이에 바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하급지와 중급지, 상급지의 차이는 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이 아파트의 가격이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맥시멈 20억대의 아파트, 뭐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4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6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천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상급지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40억대 한단 말이에요. 34평이. 1, 2년만 지나면요. 50억대 갑니다. 반포가 지금 막 60억, 70억 하고 있는데 방배라고 못 가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급지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한강변에 붙어있는 애들 나중에 신축으로 탄생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70억, 80억은 우습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과연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나는 돈이 이만큼 있고 나는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민이시라면 당연히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되겠죠. 오늘 강의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일 있을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9월 말이죠. 7만여 호를 어디에 공급하느냐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집값을 하락시키고 상승시키는 완벽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서울의 양극화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재개발 시장에서도 그 양극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양극화 현상을 굳이 뭐 1차, 2차로 나눠서 좀 표현을 해보자면 1차 양극화를 놓치셨다면 2차 양극화, 그러니까 재개발 시장에서 이 2차 양극화에서는 좀 밀리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입지와 사업성을 좀 잘 따져서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을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아래 나가는 번호 보이시죠? 연락 주시거나 또는 그 외의 시간에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공덕역 인근 이 부분 메모해 두셨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하시고 꼭 참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참석하셔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성공적인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 체크까지 마쳐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궁금증들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만나볼게요. 454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실거주 아파트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신축급이고 하나는 완전 구축인데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와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라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비슷한데 평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서 20평대 가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딸아이가 둘이고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인 가족의 문의사항이신 것 같죠. 실거주 아파트 고민이시고 중랑구 면목동과 광진구 자양동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중랑구의 아드님이시죠? 팀장님, 저희 어떻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건 중랑구의 아들도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광진구하고 중랑구는 급지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딸아이가 2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딸아이가 초등학생이고 2명이면 학군지로 보내야 됩니다. 이 학군지 개념을 좀 살펴보자면 중랑구에는 학군지라고 할 만한 곳이 딱히 없어요. 그냥 딱 보통 정도의 수준 아니면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이유가 신내동에 있는 그 택지지구, 아파트가 몰려있는 택지지구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좀 좋은 곳들이 없습니다. 학군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광진구 가셔야 돼요.
자양동 한라를 가셔야 되는데 한라를 왜 이야기를 하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자양동 한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현대홈타운보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그 신양초나 동자초 여기에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양동 한라 같은 경우에는 동자초로 배정을 받을 겁니다. 초등학교 가신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학군지예요. 자양동에서 알아주는 학군지라는 거죠. 광진구로 치면은 광장동하고 자양동하고 두 개로 나눈다라 그러면 자양동에서는 얘가 으뜸으로 되는 그런 중고등학교까지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수는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건 학군지로서는 이미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여기에 연식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또 평수 대비 평당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 평당가 자체는 중랑보다는 광진이 우위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가 지금 내륙 지역에 있어서 좀 뭔가 어설픈 것이지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요. 여기 백화점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대학교도 있죠. 건대가 있습니다. 건대. 그리고 여기 더블 역세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좀 나가면 한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학군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오를 여지가 더 큰 것이지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랑구에서 신축발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도 20억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요. 지금 좀 많이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이 여기인데 여기가 동일로권역이란 말이에요. 동일로권역. 동일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강남까지 이어집니다. 영동대교 타고 넘어가면 바로 이제 삼성동이라는 이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사가정역. 그 이제 뭐 면목선 뚫린다라고 하는데 이 면목선 수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핵심은 얘가 지금 중랑구에서 가장 신축인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축을 언제 빼앗기냐면 앞으로 여기에 빼앗깁니다. 면목역 코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한테 뺏기게 될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몇 년 안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한 5년 정도면은 되겠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가 여기 지금 더샵 퍼스트월드 생기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재개발지 되는 거고 여기도 재개발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군데군데 다 재개발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의 신축발을 나중에는 못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장 아파트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 집값을 리딩해버리면 얘는 이제 여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평을 내가 진짜 넓은 평수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사가정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저는 나중에 집값 오르는 속도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여기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소규모 단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리고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또 사가정 팔면 갈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거 팔아서 그 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대1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요. 나중에. 돈을 더 한참 모아가지고 가거나 대출을 더 받거나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양동 한라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한번 임장을 둘 다 다녀와 보세요. 물론 다녀오셨겠지만 실제로 물건들을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딸아이들이 등교 하교하는 그 등하굣길을 한번 걸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온전치가 않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판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시고 고민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양동 한라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자녀분들이 또 이제 학생이기에 학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강진구 자양동 한라 쪽에 좀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학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빗대어 봤을 때도 자양동 쪽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 또 참고만 해보시고요. 결정은 또 시청자님께서 내리시는 거니까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나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270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마포 재개발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많아서 문자 드리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곳은 대흥 5구역 그리고 노고산동, 연남동 역세권 재개발지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파트 지어졌을 때 향후 전망은 어떤지 의견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포 쪽에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보고 계신 곳 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은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포의 내륙 지역을 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은 확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강변 쪽이 아니라 안쪽 지역을 보고 계신 걸 보면은 이 주변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 주변에서 계속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진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좀 막 이런 쪽을 계속해서 몰두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여기에 익숙해서, 또 하나는 여기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데 핵심은 지금 위치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딱 떨어지는 구간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서대문구로 넘어가는 건데 서대문구와 마포구 교차점에 있는 지역들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고요. 부가연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핵심은 지금 세 군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흥 5구요. 여기가 노고산동 신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인데 일단 가격대가 비등비등하니까 비교군으로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대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대로 내가 뭘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여기는 지금 3억대에서 4억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투룸 아니면 신축의 1.5룸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여기서 돈을 더 드린다 그러면 3룸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대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금매로 산다 그랬을 때 3억대 후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뭐 동의율은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안에서도 쪼개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대 비율을 좀 높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업의 진척이 또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빼고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뭐냐면 여기는 투자 금액이 4억대에 나올 수 있고 5억대까지도 나오는데 가격이 좀 좋지는 않아요. 투자하기에는 적당한 금액은 아닙니다. 너무 오버페이라는 거죠. 이 오버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가격대에 뭘 사야 되냐면 원룸을 사야 돼요. 원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평수가 대략 한 25평쯤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34평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원주민들 다 주고 나 원룸인데 감정가액 낮으면은 권리가액 낮으면은 내가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25평 받고 여기서 뭐 34평 받을 수 있고 뭐 여기서 34평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 가면은 가격 자체는 이런 쪽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 코앞이니까. 그런데 핵심은 속도는 누가 가장 빠르냐? 얘가 가장 빠릅니다. 연남동이. 여기가 곧 있으면 구역 지정이 나요. 지금 임박한 상황입니다. 구역 지정되면 어떻게 되죠? 마포구 안에서는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가격이 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인가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 순간 가격이 또 뛰어요. 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붙는 재개발 구조상 속도가 난다라고 하면 바로 물건이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 물건 잠기고 나서 한번 손바뀜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1, 2억씩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선정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겁니다. 선정이 된다 그러면 못해도 2, 3억이 오를 거예요. 그럼 얘는 선정빨로 들어간다 치고 여기 구역 지정되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여기도 못해도 1, 2억은 오르는 겁니다.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되는 순간 여기도 1, 2억 또 붙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투자한 곳이 더 안쪽이어가지고 안 좋냐 아니면 얘가 메인이니까 여기를 기다려야지 해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그 향방이 갈려질 수는 있으나 재개발을 속도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남동.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연남동 계속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다 연남동을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3,337세대로 들어온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지금 용적률 500%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이 좀 더 줄어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대 수는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핵심이 여기는 오르막길이 있고 여기는 세대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1000세대 남짓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뭐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세대수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대단지와 중단지와 소규모 단지의 차이가 얼마만큼 날 것이냐. 여기는 동마포 권역이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속도가 좀 늦어질 겁니다. 염리 4구역과 5구역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좀 같이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만 반대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15% 이상, 20% 이상 이거 반대 비율을 맞아버리면 1년 동안 거기서 다시 하지를 못해요. 추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개발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면 이 딜레이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남동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뒤에 노고산동 그리고 대흥 5구역 이 일대를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받게 된다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못해도 한 40억쯤 나올 겁니다.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한 35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얘가 여기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받았을 때 이 정도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다.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10억을 봅니다. 근데 앞으로 공사비 올라가는 여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생길 수 있는데 분담금 한 12억, 13억까지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마포에서는 분담금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순서는 연남동, 그다음에 노고산동, 그다음에 대흥 5구역 순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역 지정 예정 앞두고 있는 연남동 쪽 말씀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091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자양동 일대 모아타운 투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곳들은 총 3군데인데요. 자양동 772-1 모아타운과 799 모아타운 그리고 663번지 모아타운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각 구역별로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빠르게 한번 분석해볼까요? 제가 번지수를 말씀을 해주시면 잘 모르는데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훤히 꿰뚫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772-1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고요. 건대모아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양동 799번지일 때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799번지. 모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모아 그리고 663 같은 경우에는 이쪽인데 여기 모아타운 한강변 C구역입니다. 가격을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모아타운 C구역입니다. 663이죠. 663. 이 지역이고 799번지 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속도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만 놓고 보면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이에요. 여기는 아직 그 후보지 선정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뒤에나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만큼은 여기가 빠른 게 맞는데 입지만큼은 반대로 가요. 왜 반대로 가느냐? 핵심은 772-1번지의 그 입지가 뭐가 문제냐면 2호선 이 고가 있잖아요. 고가. 그 철길이거든요. 고가가 한 6층에서 7층 사이 시야를 막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가 때문에 여기 아파트 지어도 앞에 뻥 뚫린 시야가 아니고 중간에 철길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모습.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물론 샤시가 3중, 4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소리가 아예 안 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경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남동으로 빼가지고 지금 일가모나 그 건국대학교 전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그 총회를 열게 될 겁니다. 지금 동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너무 좋아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한 60억에서 70억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30억에서 40억, 여기도 30억에서 35억, 40억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현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네, 분석해 보신 대로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고 좋은 결정 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빠르게 세미나 자리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목요일 오후 2시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되니까요. 지금 꼭 메모해 두시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예약하신 후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